계속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다가 조금 오늘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이카노미스트에서 어젠가요? Investors should avoid a new generation of rip-off ETF라는 이런 제목에, 그러니까 이제 ETF도 바가지 쓰는 이상한 ETF가 있더라. 요거 투자자들 조심해야 된다. 요런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제가 인덱스 ETF는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랄까요? 의무감? 예.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꼼꼼하게 그 소개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하고 ETF하고 헛갈리시면 안 된다. 첫 번째, 인덱스 펀드는, 일단 펀드부터 설명을. 펀드는 펀드에 들려면 우리가 내 오늘 펀드 들게. 근데 오늘 펀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나중에 다 장 끝나고 이렇게 나와 봐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펀드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펀드가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처럼 지금 4시 5분 7초다 그러면 시장가로 펀드를 들 수가 없잖아요. 가입 시점이 하루나 이틀 정도 늦고, 그러면 펀드에 가입하는 그 가격,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률이 다 다르잖아요.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빼는 것도 그렇게 주식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빼지는 못하고 시차가 좀 있죠.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ETF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가 바로 가능한 펀드.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코덱스 200 같은 상장지수 펀드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수수료가 싸다. 수수료가 싸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가 쌉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상장지수 ETF예요. 상장지수 ETF고 다른 ETF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카노미스트에서 말하는 거는 다른 희한한 ETF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덱스 펀드, 인덱스 ETF와 구별하라. 이게 이 기사예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에요. 인덱스 펀드를 처음 만든 사람은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뱅가드의 창업자라는 존 보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존 보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워런 버핏이 오마하에, 본인이 살았던 네브라스카의 고향 그 조그만한 도시 오마하의 현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존 보글이라는 이 뱅가드의 창업자는 월가의 성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월가의 성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 펀드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혁명적으로 낮췄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수수료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증권사와 펀드 매니저들한테 줘요. 근데 이 존 보글은 뭘 그럴 필요가 있어. 수십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인덱스만 따라가도 액티브하게 펀드 매니저들이 말이지, 액티브하게 자기 종목들 모아가지고 막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던데? 차라리 수수료 싸게 해서, 그래서 그 수수료 싼 거를 그 인덱스 펀드를 팔아. 에? 너희들은 박리담회로 많이 남고 엄청나게 높은 인덱스의 성과는 투자자들이 가져가고 수수료는 적게 먹고 훨씬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한 20, 30년 전에 만들어서 이걸 팔기 시작해서 뱅가드가 어마어마한 그 펀드 운용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인덱스 펀드를 창업한 사람이 이 이카노미스트에도 나오지만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인덱스 펀드 만들어서 이걸 ETF로 주식시장에 바로 상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를 사고 팔기 쉽게 인덱스 ETF로 만들었는데 요거 얼마 안 가서 아마 이상하게 변질될걸? 그래서 내가 원래 가졌던 인덱스 펀드의 그 원래 당초 취지, 사람 펀드 매니저 손때 타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왔다 갔다 해봐야 별 소용없다. 수수료는 극단적으로 싸게 해라. 그래야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증권회사가 도움을 준다. 요런 어떤 창업 정신은 사라지고 이상한 변용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존 보글이라는 분이 이미 생전에. 근데 실제로 이 이카노미스트의 말대로 한국이건 미국이건 뭐 어느 나라건 간에 이런 이상한 ETF들이 많다는 거지. 수수료가 많아. 그래서 가령 한 90% 정도는 기초 지수에 다 투자를 해. 10%로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약간 머리를 돌려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10%로 얼마나 리스크가 작습니까, 여러분? 90%는 그냥 인덱스예요. 10%는 우리가 머리 좋게 해요. 그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니까 당장에 뭐 실적이 좀 좋아요. 성과가 좋아요. 성과 좋을 때만 그때만 딱 찾아서 사실상 10%나 20%의 액티브 펀드인 거예요. 액티브.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거는 패시브예요. 패시브.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방어형이고 그래서 그냥 냅두면 돼. 냅두면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어. 실제로 이 이카노미스트에서도 그냥 냅둔 인덱스 ETF로 냅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걸 좀 건드렸어. 사고 팔았어. 이게 얼마가 차이가 났냐면요. 이게 1980년 이후부터군요. S&P 인덱스를 건들지 않고 가만 놔뒀으면 연율로 따졌을 때 27년 동안 한 10%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ETF들이 등장을 하면서 야, 우리는 최고 수익 10%는 보장. 근데 캡을 씌워놓은 거야. 최고 수익 10%라고. 이러니까 실제로 돌아간 돈이 27년 동안 이상한 캡을 씌워놓은, 하지만 수수료는 높았던 403%, 27년 동안 403%, 우리로 치면은 이것도 괜찮죠. 403% 한 5배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실제로 그냥 가만 놔뒀어. 1980년부터 이 인덱스 펀드 S&P 500에 가만 놔뒀습니다. 인덱스에 3155%를 봅니다. 3155%. 액티브형 해서 손때가 묻은 거는 403%. 27년 동안 가만 놔둔 거는 3155%. 무엇보다 수수료가 극단적으로 싸. 수수료가 도대체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 액티브 펀드의 수수료는 있잖아요. 떼가면 연 한 1%, 2%도 떼갑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환해지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이 우리가 환해지를 해드리니까요. 그 비용은 따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S&P 500의 ETF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미국 시장에 S&P 500 ETF가 있다면 그거는 0.01%밖에 우리 안 받습니다. 요렇게 증권사에서 운용사에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밑에 근데 환해지 비용이 있습니다. 환해지 비용이 연 최대 2%까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수수료보다 환해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연 수수료가, 연 비용이 200배, 300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넉넉고 2%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S&P에서 많이 보니까 이렇게 쓱 들어간단 말이지. 제가 그 환율이나 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잘 그 ETF도 미국 시장이나 이쪽을 잘 투자를 안 하는 게 환 해지를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해지를 한다고 해서 2%나 가져간다. 거의 도둑이라고 봅니다. 왜냐? 수익이 국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어떨 때는 5%도 안 날 때도 있어요. 1년에. 근데 그중에서 40%를 가져가는 거야. 5%에서 2%를 꼬박꼬박 환 해지 비용으로 가져간다면 40%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3% 남는 거지. 그러면 수수료 0.0 얼마 때 가봐야 그 뭐예요? 그러니까 미장이 이제까지 굉장히 좋아서 그랬던 거지만 이런 수수료나 비용을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 그걸 제가 가장 추천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 코덱스도 있고 뭐 미래셋에서 하는 타이거도 있고 KB에서 하는 스타도 있고 한 3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수수료 꼼꼼히 보시면 이것도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오래전부터 정착했던 삼성에서 운영하는 코덱스가 수수료가 제일 크고 많고 그 다음이 타이거, 그 다음이 KB가 꽤 작죠.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 왜냐면 하루에 거래는 이거 3개 다 수백억은 돼요. 이 가장 작은 것도. 그러면 하루에 내가 김건희처럼 뭐 150억, 200억을 해서 나중에 팔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꼭 코덱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면 KB나 타이거,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지수 추종이니까. 그래서 ETF는 수수료를 꼭 봐라. 그리고 ETF의 정신을, 그러니까 인덱스 ETF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덱스 ETF의 정신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액티브를 가미해서 구성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그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이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막 매일경제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핵심주만 선별, 지수 이긴 ETF, 액티브 ETF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기간에 지수를 잠깐 이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대로 27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가 지난해 어떤 펀드가 제가 최준철 씨도 인터뷰 많이 하고 최준철 씨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고 좋아하고 가치 투자 관련해서는 최준철의 펀드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최준철 펀드에 저는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액티브 펀드잖아요. 그것도. 근데 최준철이 돈을 많이 벌어줬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많이 벌어줬겠지만 제가 들어간 시점부터 빠질 수도 있잖아요. 지난해 많이 벌어줬다고 올해 꼭 많이 벌어주고 내년에도 많이 벌어줍니까? 뭐 전부 어디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워런 버핏이고 막 그래요? 네? 피터 린치고 막 그래? 20몇 년 동안 절대 지수를 맨날 이겨? 그런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늘 한두 명밖에 없어 왔고 저는 그런 확률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확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꼬시는 어떤 기사들이 있거든요. 지수를 이긴 액티브 ETF. ETF는 지수 ETF만 하세요. 인덱스 ETF만. 언제 하냐? 막 폭락하고 떨어질 때 과감하게 더 넣으십시오.
저 2020년에 3월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방송을 보는 제 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해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안 벌었다면 또는 경제쇼를 할 때 제가 공공연하게 이 정도로 하락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들어가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들어갈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주변에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그런 시점에 그 패닉이 쌓인 시점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지수만 추종을 했어도 50% 100% 충분히 달성하고 그것도 뭐 한 2년 3년에 그리고 아주 손쉬운 투자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하고 그 지배주주 대주주가 막 이렇게 자기 아들 딸 상속 때문에 어떤 회사 올렸다가 어떤 회사 내렸다가 그런 의심 안 해도 되고 예.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언론에서 뭐 쓸데없이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액티브 이야기하면서 수수료는 절대 이야기 안 하거든요. 수수료는 꼼꼼히 찾아보셔야 돼요. 삼성자산운용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아니 그 증권회사에 물어보세요. ETF 투자하기 전에 얼마예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고 종목 투자의 장점 매일 매초 거래할 수 있다. 쉽게 돈을 투자하고 쉽게 돈을 뺄 수 있다라는 종목 투자의 장점과 지수 펀드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수 ETF만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 개념을 아셔야 된다. ETF도 똑같은 ETF가 아니다. 지수 ETF가 있고 다른 ETF들이 있다. 근데 다른 ETF는 이것저것 엄청난 뭐 금융공학이 섞여 있다라고 선전을 하지만 저는 못 믿는다. 저는 못 믿는다. 수수료를 꼭 확인하시라. 수수료 싼 지수 ETF가 최고다. 예. 그리고 나의 투자 패턴을 알자. 내 자신을 알자.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들어도 나는 최경영 너 말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투자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20여 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남들이 부동산 투자한 만큼은 벌었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 댓글도 달렸던데 한 번이라도 1년이라도 투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어떤 해에는 저도 금투세 대상자가 여러 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투세 대상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요 오늘의 주제는 수수료 그리고 수수료를 더 내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액티브 ETF로 또는 다른 어떤 각종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무슨 기법을 동원하고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선별해서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쭉 읽어보다가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왜 믿으세요?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거 투자하고 수익이 그만큼 날 보장은 없죠. 거기 밑에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5%나 뭐 8% 수익이 보장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투자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지수 ETF도 똑같죠. 투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똑같지. 그러나 지수가 빠진 만큼만 일어나겠지.
그리고 지수가 오른 만큼 오르겠죠. 예. 그리고 수수료는 엄청나게 싸겠죠. 예. 그래서 수수료 싼 것 위주로 비용을 전략하는 것 위주로 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 돈 벌어주는 일은 할 필요 없다. 각종 상품 그리고 신문기사에 속지 마시라. 신문기사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한 게 아니고요. 다 광고입니다. 광고. 예. 그것 보고 그냥 무조건 이게 요새 뜨는 ETF래 들어가지 마시고요. 존 보글이 혁명적으로 만든 지수 ETF만, 지수 펀드에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멘텀 투자 약할 때 조금씩 사모으시라. 예. 예. 그리고 돈이 내가 지금 필요해. 예? 근데 미리미리 가령 한 1년 후에 내가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그 시점까지 기다려서 그 시점에 내가 팔면 최경영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 직전에 팔면 되겠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령 1년 후에 돈이 5천만 원이나 1억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지수 펀드에 ETF에 한 2억을 넣어놨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근데 한 10% 이익이야. 근데 어떤 날은 또 12% 이익이야. 그러면 본인이 나는 한 10%나 12% 이익일 때 괜찮네. 좀 뺐으면 좋겠네. 1,000만 원씩 빼세요. 그래서 1년 후에 현금 캐시플로우를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MBA에서 배웠던 거예요. 기업도 다 그렇게 해요. 1년 후에 어떤 투자를 할 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딱 만기돼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돈 빌립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투자했던 거에서 이게 그때는 분명히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거 딱 돈을 뺍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세금이든 집이든 뭐든 간에 현명한 투자자시라면 그때 어느 정도 이거는 내가 만족한 수익이 됐어. 응? 행복해. 그러면 1,000만 원 빼시고 안전하게 CMA에 계좌에 넣으시고 그러면 또 한 3% 이자 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6개월 후에 쓸 돈이면 그렇게 차근차근 뺀 다음에 6개월의 목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개인 재무 관리를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왕창 벌어야 되겠다. 그때 꼭 지수도 오르고 내 종목도 오를 거야.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가 오르거나 내릴지. 그래서 제가 계속 돈의 심리학이든 자본주의든 강조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시점은 시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분한테 맡겨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거의 절대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이 정도로 낮으면 대개는 부동산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른 것들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ETF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본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채팅창요? 네, 시분정님 말씀대로 수수료 바가지 쓰지 마라. 맞는 말씀이고요. 정시원님이 정치보다 경제를 더 좋아해요. 그러셨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주식 투자하는 남편이나 아들한테 요 방송 추천해 주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오셨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요 최주류 방송을 하나하나씩 따라가시면 국제 정치 경제의 큰 그림뿐만이 아니고 진짜 그 투자에 도움되는 알짜 정보를 그냥 다 빼가실 수 있고요. 저는 20년 넘은 주식 투자자고 경제쇼를 진행을 했었고요. 박종원 부장에 이어서. 그리고 나름 또 MBA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주식 관련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증권사의 스폰도 받지 않습니다. 예. 어디 회사의 이사나 사회이사도 아닙니다. 그 어느 회사에 이사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명성을 드높이신 분도 있고, 그분이 막 뭐라고 하면 막 왔다 갔다 하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의 행위 자체가. 예. 사실상 광고를 하거나 본인의 이해가 딱 있는데, 그거를 그냥 놓고 그냥 쭉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을 해버리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나 그런 방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주식으로 충분히 10% 또는 20%, 30% 연 수익률로 따지면 2배까지도 벌 수 있어요, 진짜로. 예. 제가 최주류를 계속 따라오시면 언젠가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총 수익률이 뭐 얼마가 났었는지. 오늘은 이카노미스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뜬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도 비슷한 톤이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 묻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참 아시죠? 엔비디아가 AI 칩 만드는 회사인데, AI 칩을 매니팩처링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 디자인하는 회사죠. 예.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떨어졌어도 한 4조 달러 가까이 되겠죠? 4조 달러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카노미스트의 기사는 엔비디아 사람들이,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다 사라고, 거의 다 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이 어떤 광풍, 엔비디아 매수 열풍이 을 멈추게 하는 거는 대체 뭘까? 이게 사실은 이번 2분기 이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 실적을 이야기하기 한 이틀 전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게 나온 다음에 다시 보충해서 다시 똑같은 기사인데 그 부분만 다시 넣어서 이렇게 기사가 보충이 돼서 나온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그 실적,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어떤 구조에 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도 기사를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실적 나오기 이틀 전에 엔비디아의 구조, 문제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라고 거의 예고 기사 비슷하게 쓰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6, 7%씩 떨어졌단 말이죠. 그거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기사를 이카노미스트에서 썼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보충해서 썼지만, 기존에 썼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기사 잘 쓴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주목해야 될 점들은 뒷부분에 있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요 기사 보니까 다시 한 번 이제 떠오르네요. 2023년 초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5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3,500억 달러였다가, 그러니까 2023년 초니까 지금 2024년 8월 말이잖아요. 뭐 1년 반 정도 지났죠. 1조 달러 됐다가 2조 달러 됐다가 올 여름에 3조 달러 됐고요. 3조 달러 됐을 때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섰죠. 6월에 3조 달러 돼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섰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됐습니다. 3,500억 달러에서 거의 한 3조 달러가 훌쩍 넘었으니까 9배 정도 올랐네요. 9배. 3조 달러 하면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정도 되는데, 4천조 원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 3,5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1년 반 만에 9배. 예. 혹시 최주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엔비디아 뭐 한 1년 반쯤 전에 매수를 해서 아직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해안이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어마어마했잖아요.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30 빌리언이니까 3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순이익이 166억 달러예요. 그러면 금방 숫자 밝으신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매출이랑 순이익이랑 순이익이 매출의 절반이잖아요. 이게 과거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잘 나갈 때 핸드폰 팔면 영업이익률이 50% 조금 넘었다라고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50%가 훌쩍 넘고 60%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게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무슨 아마존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작아도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애정을 받고 시가총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이렇게 높다. 50% 훨씬 60% 가까이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해마다 실적은 1,000억 달러까지 올해 갈 것 같다라고 하고요. 2분기가 한 300억 달러였는데, 그리고 2025년에도 성장률이 한 5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계속 크고 있는 회사죠.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 2027년까지는 두 자릿수 성장은 뭐 20%나 뭐 10%, 20, 30% 성장은 한다. 앞으로도 고속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정도 되면은 오퍼레이팅 프라핏이니까 영업이익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이 1,0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2027년에는 영업이익이 1,500달러, 1,5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예. 영업이익만 한 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근데 떨어졌단 말이지. 그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장밋빛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요거는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코노미스트에서 엔비디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두 개의 아주 뿌리 깊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칩을 디자인하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산하지는 못하는데 그 생산을 하는 곳은 어디에다 맡기냐면 주로 이제 다 TSMC에 맡긴단 말이죠. 근데 이 TSMC인 타이완의 TSMC 회사는 우리가 칩을 디자인하면 그거를 얼마만큼 필요해. 내 그 손님들 바이어들이 무슨 뭐 구글이건 아마존이건 AI 칩이 필요한 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님들한테 언제까지 납품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양으로 얼마만큼 만들어줘라고 TSMC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TSMC가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그 칩, 디자인한 그 칩을 생산을 하려면 너무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전 세계를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칩을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번 공장 같은 경우는 18개월 정도 새 공장을 만드는데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지금 황 회장님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칩을 개발을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에브리 커플 오브 이어스에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칩을 개발하겠다. 그럼 미스매칭이 되죠. 그 공장은 1년 반 정도 걸려서 겨우 만들 수 있는데 칩은 1년에 한 번씩 혁신적으로 계속 가겠다는 게 황 회장님의 지금 엔비디아 황 회장님의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잖아.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이. 그러니까 이게 되나? 이 엔비디아 타임라인대로 되나? 그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공장을 짓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TSMC도 엔비디아에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칩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근데 잠재 고객들이 다 경쟁사란 말이야. AI 칩에 관한 마이크로소프트건 무슨 뭐 아마존이건 야 이럴 바에야 내가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쪼물딱 조그만하게 디자인을 해보면서 만들고 있지. 새로운 경쟁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확 올릴 수 있을까? 요 질문을 이코노미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은 뭐죠? 매출 이퀄 그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리는 판매량 곱하기 가격. 지금 AI 칩은 뭐 없어서 못 판다니까 뭐 생산하는 대로 팔린다고 치고 생산량이 많고 곱하기 가격이 높으면 계속 아까처럼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경쟁자들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생산 일단은 공장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공장의 생산 공정이 늦어지고 그러면 생산량이 엔비디아 원하는 만큼 생산량이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가격을 받기가 점점 더 경쟁자들이 커가면서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이런 자체적인 모순 요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매출량 급격히 늘릴 수 있을까? 공장을 빨리 못 만드네. 가격을 그럼 급격히 올릴 수 있을까? 경쟁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네. 그리고 너무 뭐 엄청나게 뭐 혁신적인 칩이라고 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그만큼의 지금 뭐랄까요? 널리 쓰이고 있나? 생성형 AI가 널리 쓰이고 있나? 그거는 또 지금 범용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체적인 모순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연 엔비디아의 계획대로 매출을 늘리고 가격을 높일 수 있을까? 의심스럽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빠진 거 아닌가? 이카노미스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카노미스트의 이런 어떤 분석 방법 있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이 스타 기업, 스타 제품이 그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계속 그 독보적으로 그 유지 또는 계속 그 상승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체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모순이 어떤 식으로 충돌을 하는지 기업의 그 성장 목표에, 이런 것들은 MBA에서 사실 많이 그 분석을 하는 건데, 뉴스 기사에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에 관해서 이렇게 탁 나오니까 굉장히 좀 반가웠고, 우리가 주가를 생각하고 어떤 주식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결혼을 막 하지 않고 늘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서 비판적 시선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식의 분석을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에도 한번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다. 정치인들한테도 사랑에 빠지지 마시라. 예? 아무리 좋아도 사랑에 빠지지 마시라. 그렇게 비판적으로 비판적 스탠스에서 지지해야 그 정치인도 크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성숙한다. 예, 그 말씀을 더불어서 같이 드립니다. 방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주 비슷한 기사를 썼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비슷한 기사를 썼는데 제목도 엔비디아의 미래는 기술의 한계를 어디까지 푸시할 수 있느냐, 결국은 칩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특히 이제 블랙웰이라고 이번에 새로 만든 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 복잡하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써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복잡한지가 영어로 써져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좀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면, 기존의 원 빅 피스 오브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에다가 칩들 여러 개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만든 게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가지고 만든 게 여러 개를 꽂기 위해서, 수백 개를 꽂기 위해서 만든 게 AI 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든다는 블랙웰 같은 경우는 그게 두 개랍니다. 두 개. 두 개의 아주 최첨단의 엔비디아 프로세서와 굉장히 많은 메모리 칩들을 이런 아까 그 싱글 딱 하나의 아주 정밀한 실리콘에다가 넣고 거기 옆에 이제 그 메탈, 금속과 플라스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정을 할 때 이게 촘촘히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파트에서 조금이라도 결함이 발생을 하면 전체 이 칩, 실리콘 하나에 담아있는 전체 칩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칩이 다 망가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칩들을 한꺼번에 수백 개를 꽂아놓고 프로세서도 두 개나 꽂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열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 열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패키징을 잘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상당히 큰 난제다. 그런데 요 블랙웰 칩 하나가 얼마냐? 여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4만 달러네요. 예, 우리 돈으로 칩 하나가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입니다. 예, 자동차, 중형 자동차 한 대 값이죠. 그랜저 한 대 값이네. 그랜저 좋은 거, 옵션 다 모은 거 한 대 값인데, 요게 순간적으로 결함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수율을 얼마나 그 디자인 한 대로
높여서 수율이라는 거는 결함이 없는 제품인 거죠. 결함이 없는 제품의 비율인 겁니다. 예, 그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코스트, 단가 경쟁력이 될 텐데 그걸 전적으로 TSMC가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비용 부분 통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조 기술을 극한선까지 올리는 것들. 삼성이 이거를 만약에 해준다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TSMC의 부분들을 따라가서 대체제로 뭐 한두 개 공장이 더 나올 수 있다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엔비디아를 따라가려는 AI 칩 디자인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TSMC에 완전히 지금 독점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잘 해냈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10분 20분이나 했네. 요거는 꼭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한겨레가 한 2, 3일 전에 그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의 입시 불평등 보고서를 쓴 겁니다. 한국은행과 서울대가 공동 심포지엄 발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거주지, 학생의 잠재력을 교차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잠재력이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면 이렇게 가정을 하겠지.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뭐 과외나 부모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그래도 좀 덜 들어간 기간. 요때 수학을 잘하는 애가 근데 가난해. 또는 부자야. 이런 애들을 쭉 비교를 해서 2005년도에 중1이었던 애들을 모아놓고 2012년도에 얘네들이 어디를 갔을까?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잘했던 애, 못했던 애, 뭐 중간이었던 애, 엄마 아빠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 거주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소득 최상위층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 여기서 상위권대는 스카이 포함 서울 소재 8개 대학과 의대, 치의대 뭐 이러는데요. 예, 상위권대 진학률이 차상위보다, 그러니까 상위 40%보다 1.5배, 최하위층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숫자로 나오니까 좋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가 연대 상대 교수였고 고마움을 모르면서 남탓만 하는 구수했던 어떤 늙은 학생이 있어요. 예. 그 학생의 오만함과 그리고 그 학생 밑에서 이제 부하로 있었는데 똑같이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빨리 소년급제 한 한동훈이라는 이런 학생이 있죠. 그들의 그 태도,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능력주의에 관한 과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외람됩니다만 제가 비평균화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고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온 학번들이 유난히 공부를 잘해서요. 제가 아주 시골에 서울 사람들은 다 부산도 시골이라고 하니까 여수라는 지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 동기생들이 600명 정도 이제 그 학교에 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100명 정도가 이른바 서울 소재 뭐 8개 대학도 아니고요. 스카이 카이스트 의대를 갔습니다. 서울 법대만 4명 갔고요. 예, 100명 정도가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뭐 의대 이러면 100명이 조금 넘어요. 600명 중에. 그래서 잘난 사람들을 주변에서 지금도 친구들 많죠. 그리고 잘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근데 한국의 문제나 특히 이번 정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문학 이런 거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나이 50이나 60대면 야, 다 똑같아. 인생 뭐 있어?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 사실. 그리고 목수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깨우치는 거는 다 똑같아. 결국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다 비슷하게 깨우치게 되더라고. 인생의 허망함, 그리고 뭐 가족의 중요함, 뭐 그리고 떠나버린 그 시간의 허무함,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에 관한 어떤 깨달음, 그게 이제 성숙해가는 어른의 그나마, 저도 굉장히 이제 오만한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게 이제 50대 넘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이번 정부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 여당의 정치인들은 제가 하여간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나 IQ 엄청 높았거든요. 예. 그냥 IQ 높은 애들만 쫙 거기 갔었어요. 그래. 근데 다 이제는 공부를 못했건 잘했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인간들만 지금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인간들을 뽑았지? 그리고 아직도 한동훈한테 막, 야, 이게 서울법대 뭐 소년 급제했고 막 이러니까 뭐가 없어요. 뭐 없습니다. 예. 뭐 별다른 해법 없어요. 그냥 물어보고 상의하고 합의하고 조금씩 국민들 의견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이 싫어하면 설득하고 정 안 내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걸 공부 좀 했다고 뭐 성적 좀 좋았다고 이런 미성숙한 어른들에게 어디 시장 바닥에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하도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런 분들을 또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한 거를 제가 비난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예. 저도 중학교 때부터 술만 안 마셨으면 서울법대 들어갔었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거를 똑같이 연구한 홍콩 과기대 교수, 우리 경제쇼에도 나오고 최강시사에도 나왔던 우리 김현철 교수 있잖아요. 이분도 연대 의대 나와서 그다음에 코넬 대학교인가요?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분이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PhD는 아마 박사는 거기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이분만큼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지는 않겠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인생의 파라는 운이다. 어떤 부모, 어떤 나라에 어떤 시기에 태어나느냐. 나머지 20%도 네 능력인 것 같지만 그것도 대부분 운이다. 예, 경제쇼에서도 최강시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분 인터뷰를. 최근에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인터뷰를 많이 하시던데 태어난 나라가 소득의 50%를 결정을 한다. 성취는 네 것이 아니다. 소득에 미친 순수한 내 능력 제로에 가깝다. 대학 입시도 선을 좀 넓게 해서 제비뽑기로 해도 된다. 1점 차로 당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 된다. 실제로 농어촌 전형으로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또 공부 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명문대생의 인식을 바꿔야 복지국가 가능하다. 이 김현철 교수, 홍콩가게대 김현철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서울 법대 교수들이 할지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다 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뽑아놓은 학생, 가르친 학생들이 이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제발 물질 만능주의, 물씬뿐만이 아니고요. 학업의 그 무슨 서울대 미신에 관한 막 이렇게 막 떠받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제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들도 인정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50대 때 아무리 자기가 속으로 젊었을 때는 잘났다라고 생각했더라도 50대 정도 되면은 그 정도로는 성숙해야 어떤 조직과 나라와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뽑는 유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언제까지 이런 미성숙한 어른들한테, 예? 진짜 아이 같은 애들한테, 유치원 싸움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나라를 맡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최주류 여기까지. 예, 저는 최주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나름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예.